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우리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우리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지향할 목적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수신학이 무엇인지, 진보신학이 무엇인지, 토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등에 어떻게 태동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면서 신학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를 알고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유동식 교수는 한국의 신학 사조를 죽산 박형룡의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 장권 김재준의 진보적 사회참여 신학, 그리고 정경옥의 문화적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 신학의 3대 초석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20세기 초 서구적 신학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 미국에는 세 개의 신학적 흐름이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계몽주의 혁명과 더불어 서구에 불어닥친 모더니티에 대응하기 위해 슐레이에르 마허, 하르낙, 리츠, 투렐치 등에 의하여 형성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둘째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학 또는 인간학으로 전락하자 이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20세기 초 바르트, 브룬너, 불트만, 틸리 등에 의해 제기된 위기의 신학,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명명되는 신전통주의입니다. 셋째는 유럽보다 모더니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미국에서는 소위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알렉산더 하치 와필드 등에 의해 설립된 철저한 칼뱅주의 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척하기 위해 근본주의하였고 신전통주의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원이 신전통주의를 받아들이자 메이체는 일부 교수들과 함께 프린스턴을 이탈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3대 초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 신학 사조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귀국하여 각기 다른 모형의 신학 전통을 수립하여 한국 신학의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 전통을 수립한 박형룡은 프린스턴 신학원과 남침례교 신학원에서 진보주의 신학을 정착시킨 김재준도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개척한 정경옥은 가렛 신학원과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더욱이 이들 중에서 정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는 오직 박형룡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침례교 신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정경옥은 자유주의 신학에 가장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초로 바르트 신학을 소개한 혜성과 같은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신학 개론은 그의 스승 롤의 해석을 기초로 칸트 윤리학을 강조하는 리츠의 문화적 개신교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한 한국 최초의 조직신학 개론서입니다. 이 저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 죄악된 인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의 구원론을 거쳐 기독론을 취급했고 특별 계시를 강조하는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을 약간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초기 바르트의 입장에는 반대하고 오히려 일반 계시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조직신학을 리칠과 같이 종교적 진리를 조직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고 그의 신학 방법론은 아직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론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런대로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천 윤선범 교수는 그를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주체로 하고 바르트 신학을 피상적으로 핥아본 신학적 휴머니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집대성 박형룡의 교의학은 정서적으로는 구 프린스턴 신학, 이론적으로는 카이퍼 바빙크 벌코프 계통의 화란 칼뱅주의 신학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박형룡은 이전까지 그가 배우고 가르쳐왔던 미국 신학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화란 신학의 책을 번역하여 그의 교의 신학을 전개하긴 하였지만 그 책의 내용을 자신의 신학과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구 프린스턴 변증학과 화란의 개혁주의를 조합하려고 한 것에 그의 창의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학은 그 전통들을 번역하여 해설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화란 개혁주의는 그에게 아직 이론적인 것이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메이첸인 그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서 신학의 목적은 한국교회 신학의 수립이었으며 그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신학 체계를 창작함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신학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신학을 우리 교회 연구한 소유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서구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었으며 그는 신전통주의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이종성은 박형룡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론적이며 사변적이고 주의주의적인 칼뱅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다. 그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추구하는 추석신학보다 변증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메이첸의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그의 신학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의 신학하는 태도는 철저한 수구주의였다.
무엇이든지 새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그와 반비례해서 전통적인 것은 그것이 전통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것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김재준은 전문적인 조직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정경옥과 박형룡의 조직신학이 관념과 교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조직신학적인 사고를 했던 한국신학의 선각자였습니다. 김경재에 따르면 김재준은 본래 구약성서학자이며 그의 신학은 교육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사뭇 자신의 신앙체험적 접근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신학은 모험의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인간이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풍류도적 도가사상, 비움과 묘공으로서의 충만이 결국 역설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경험하는 화엄사상, 테이아르 등의 창조적 진화사상의 근간 우주적 그리스도론, 그 모든 것들을 포용적으로 수렴하면서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파 신학 전통의 핵심 주류로서 철저한 율신 사상의 근원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칼빈 신학의 유산 등이 장공의 신학적 인간학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재준은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 모두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신정통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계 신학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주체적 역사 참여를 통하여 한국 신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지배하던 신학 교육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했고 조선교회를 위한 조선교역자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조선신학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한국적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가진 신학을 구상했으며 바른 한국 신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신앙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보수적 한국 장로교의 풍토 속에 한국적 신학의 틈새를 열었고 그 틈새로 세속화 신학, 하나님의 선교 신학, 종말론적 신학 등 새로운 신학 사상들이 흘러들어왔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최초의 수출 신학인 민중 신학을 발아하게 했습니다. 박형룡, 김재준 그리고 정경옥을 한국 신학의 3대 광맥으로 간주하는 유동식의 지론은 한국 신학계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교단 신학의 항맥을 잘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지론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신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신전통주의를 대변하는 조직신학자는 김재준보다는 이종성입니다. 신정통주의를 공식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교단 예수교 장로의 통합을 대변하는 장신의 항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박형룡, 김재준, 정경옥 세 사람만을 한국 신학의 원형 또는 광맥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 해외 유학파인 그들의 신학이란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그들이 배운 서구 신학 사상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한국적 정황에 이식시켜가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만을 한국 신학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국 신학의 모체가 전적으로 서구 신학이고 한국 신학이 발생론적으로 서구 신학의 종속 신학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 결과는 한국적 신학의 맥을 찾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모순이 됩니다. 결국 이 지론은 한국 신학의 주체적 광맥을 발굴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신학사를 본의 아니게 서구 신학의 전례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경재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한국 신학적 흐름을 덧붙여 추가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길선주에서 꼽히고 이용도에서 극치에 오른 성령론적 교회 부흥신학의 흐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단 밖에서 피어난 들꽃 같은 주체적 토종신학의 흐름, 즉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최태용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이며 생명론적인 토착신학의 흐름입니다. 이용도는 독창적으로 한국 영성신학을 개척한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짧은 생을 살았고 그를 조직신학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직신학사의 광맥에 주체적 토종신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선 유영모는 한국신학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의 명단에 필히 추가되어야 합니다. 박형룡, 김재준 그리고 정경옥이 황무지와 같은 신학 부재 한국 땅에 서구 신학을 이식함으로써 신학교육의 초석을 놓은 공헌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간 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신학에는 서구 신학에 비해 특별히 다른 그 무엇, 즉 한국적인 그 무엇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영모의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한국적인 신학의 단초들, 그야말로 독창적인 한국 신학의 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다석은 서구적 신학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전문적인 신학 저술을 한 적도 없으나 서구적 신학 교육의 부재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가장 독창적인 한국 신학을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원 김우영 교수는 다석을 장래 한국 조직신학이 세계신학으로 도약할 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최대의 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다석의 신학은 학술적으로 정교하게 발전된 서구 신학을 토대로 한 기술적 표현에는 미숙하지만 다석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에 주어진 콘텍스트에서 읽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강력한 문화적 텍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서 오경과 같은 동양 경전들은 한국인의 골수에 젖어서 삶의 영성적 사상적 바탕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한국인이 처해 있는 콘텍스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석에게 있어서 한국인의 성경 읽기는 바로 이 경전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신학이 이 점을 인식하고 간경전적 해석 또는 다종교 해석학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또한 베단타와 도덕경 등 동양의 경전들과 종교 전통들로부터 큰 강명을 받은 미국 신학자들이 비교 신학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입니다. 그러나 다성 유영모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해석학을 방법론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모든 동양 경전들을 구약으로 간주하고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동양인의 솔직한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석은 벌써부터 성경을 간문화적 입장에서 접근했고 이 입장에서 한국인의 독특한 신학을 구상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석 유영모는 한국 구성신학의 효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박형룡, 김재준, 정경옥 그리고 유영모는 이 땅의 신학의 광맥을 놓았고 그 광맥으로부터 보수적 근본주의, 진보적 사회참여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그리고 종교적 구성주의로 이루어진 4가지 신학적 흐름이 태동합니다. 조직신학의 유형론으로 평가한다면 박형룡은 근본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심은 철저한 교회학자이며 김재준은 역사적 상황의 변혁을 중시했던 실천적 조직신학자이고 정경옥은 문화적 상황에 의해 초점을 맞추었던 관념적 조직신학자이며 다석 유형모는 동양 종교의 맥락 안에서 독창적인 한국 토종신학을 탄생시킨 창의적 구성신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신학의 네 선구자 박형룡, 김재준, 정경옥 그리고 유영모로부터 한국 신학의 네 모형 즉 교의학, 문화신학, 정치신학 그리고 구성신학이 태동합니다.